절대 요격 불가라는 무적의 무기가 자유세계연합을 위협하는 가운데 한국의 새로운 방패가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하나는 충남 태안에 위치한 안흥종합시험장에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원의 요격 시험을 공개했는데요. 기존 계획보다 무려 2년이나 앞당겼을 뿐만 아니라 3km 밖에서 무인기 30대를 모두 명중시키는 무시무시한 화력을 자랑했습니다. 이 무기가 실전 배치된다면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두 번째 광학무기를 운용하는 국가로 이름을 올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첨단화되어가는 전쟁에서 레이저 무기의 필요성과 중요성,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대한민국 충청남도 태안에 집중되었습니다. 이곳 안흥종합시험장은 그동안 대한민국 최초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백곰부터 현무1, 현무2가 테스트되었고 천궁의 탄도미사일 요격 시험이 이루어진 역사적인 장소인데요. 이번에도 역시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방산강국의 클래스를 세간에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2019년 본격 개발에 도입한 이래 고작 4년 만에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원 개발에 성공하고 그것도 모자라 시험평가에서마저 3km 밖에서 무인기 30대를 모두 명중시키면서 100%의 요격률을 기록한 것인데요. 개발 속도는 물론이거니와 성능마저 믿기지 않을 만큼 압도적인 화력을 뽐낸 것입니다.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대한민국의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원은 예산 편성을 끝내고 내년부터 양산에 돌입, 실전 배치까지 모두 완료될 예정인데요. 사실상 미국도 실패한 기술을 개발해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광학무기를 실전 배치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레이저 부분에서만큼은 한국과 미국이 공생하는 협력과 경쟁 관계인데요. 미국은 오래전부터 DM-쇼레드, 통칭 가디언이라고 불리는 레이저 대공무기를 기계화 부대 1개 소대의 스트라이커 장갑차 4대에 탑재해 현장 테스트를 거치고 있었습니다. 서로 무기 개발을 완료하고 실전에 배치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이 한 발 앞서게 된 셈인데요. 한국과 미국, 이스라엘 등 세계 1, 2, 3위의 반도체 원천 기술을 보유한 나라들이 이토록 레이저 무기화 기술에 심혈을 기울이는 데에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최근 펜타곤에서 유출된 기밀문서에 따르면 중국은 최소 마하 3 이상의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고고도 정찰 드론 WG-8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만약 WG-8이 순조롭게 실전 배치까지 끝마친다면 지금의 대드론 방공망 수준으로는 한반도, 나아가 미국에 심각한 안보 공백이 제기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례처럼 드론이 미래전의 새로운 선두주자로 대두하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위협으로 부상한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공무기 체계에도 기존의 틀을 깨부술 새로운 방안이 필요했으며 이 때문에 레이저 대공포의 전력화가 앞당겨진 것입니다. 무기화된 레이저는 포탄 같은 물리적 수단이 아니라 빛을 이용한 지향성 에너지로 목표물을 타격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에서 배치한 아이언빔의 경우 20에서 30kW 출력에 사거리는 약 2km 내외입니다. 발사 속도는 분당 10여 발로 5에서 6초면 한 개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빛을 무기로 사용하는 만큼 발칸포 등에서 문제가 되었던 도비탄 걱정도 없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획기적인 부분은 가격입니다. 아이언빔의 경우 발사 가격이 한 발당 약 1에서 2달러 수준으로 가격이 저렴해서 대량으로 배치하는 데 유리합니다. 한국에 배치된 사드 미사일의 경우 한 발당 약 100억 원이 넘어가고 맨페지인 신궁도 미사일 한 발이 2억 원에 육박하는데요. 이런 고가의 무기를 소모하기 위해서라도 적국들은 드론 개발에 한창입니다. 반면 레이저는 압도적인 가성비로 오히려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드론을 값비싼 무기로 만들어버리는데요. 이 레이저 무기 분야의 선두주자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아이언빔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에 참여한 관계자의 말에서 비춰봤을 때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원의 출력은 아이언빔과 동급이지만 사거리는 월등한 수준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국산 레이저의 화력이 록히드 마틴에서 개발 중인 50kW급 출력의 아테나에 필적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은 늘 같은 조건에서도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월등한 성능의 무기를 개발해왔던 만큼 시장의 반응과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심지어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2에서는 드론뿐만이 아니라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격추할 수 있을 정도로 출력을 강화할 예정인데요. 극초음속 미사일이란 최소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활공할 수 있는 미사일을 말합니다.
극초음 속의 최소 커트라인인 마하오만 해도 1초에 무려 1.7km를 이동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 2분, 베이징까지는 9분 남짓이면 도달할 수 있는 속도인데요. 게다가 극초음속 미사일은 순항 미사일처럼 비행 경로가 변칙적이고 저고도 비행이 가능해서 격추하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아직 현존하는 방공망으로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완벽히 방어하는 게 불가능한데요. 바로 이러한 점들 때문에 극초음속 미사일은 핵 이상의 전략무기로 평가받으며 세계 각국이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이유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의 선두주자가 바로 중국과 러시아란 사실 때문입니다. 중국은 2019년에 미국보다 빠른 시기에 DF-17이라는 이름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공개해 국제사회를 엄청난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에 KH-47M2 킨자를 사용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2019년 실전 배치된 러시아의 활공체 극초음속 미사일 아방가르드는 테스트 중 마 27에 달하는 속도를 기록해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절대 요격이 불가능한 무적의 미사일이라고 호언장담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극초음속 미사일 분야에서만큼은 악의 축 두 나라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것인데요. 기술과 실전 경험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선점한 러시아와 중국 때문에 안보에 심각한 구멍이 생긴 미국과 한국, 이스라엘은 레이저 대공 포무기의 개발에 박차를 가한 것입니다. 한국 역시 비슷한 상황을 맞이했는데요. 지난 2022년 12월 발생했던 북한의 무인기 도발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방공망 체계를 다시금 설계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자 군은 AH-1 코브라를 출격시켰는데요. 하지만 AH-1 코브라가 20mm 기관포 100여 발을 발사했음에도 끝내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는데 실패하고야 말았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대응을 위해 출격한 공군의 KA-1 전선통제 공격기가 추락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후에 사태 파악이 모두 끝나자 북한 무인기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상공에 머문 시간만 무려 7시간에 육박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최악의 경우 정부 수뇌부에 대한 암살 시도는 물론이고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까지 벌일 수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상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인데요. 그렇다고 무작정 군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애초에 북한이 우리 영공 침투에 사용한 것 같은 소형 무인기는 레이더 탐지 자체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국지방공 레이더와 TOD를 이용해 실기체와 항저까지 모두 탐지, 추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참 전인 2014년 이미 한번 북한 무인기 추락 사건을 겪은 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탐지 자산을 상당히 강화했기 때문인데요. 문제가 되었던 것은 타격수단입니다. AH-1 코브라의 20mm 기관포 같은 발칸포 계열 무기로 소형 무인기를 격추하려면 최소 수천 발의 탄약이 필요합니다. 물론 전시라면 이 정도의 탄약을 소모하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의 경우 러시아의 자폭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전술기를 동원하고 한 발에 수억 원을 호가하는 미사일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수천 발의 20mm 기관포탄을 쏟아붓거나 대공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도비탄에 의해 필연적으로 민간인의 부가적 피해가 유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우리 군의 처지에서는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인데요.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NSC 또한 소집되지 않았으니 AH-1 코브라 파일럿이 할 수 있었던 일은 100여 발의 탄약으로 제발 한 발이라도 스치길 기도하며 격추를 시도해보는 게 고작이었던 것입니다. 즉 레이저 대공 무기 블로거는 이대로 드론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 공중안보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탄생한 무기체계라 할 수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게 레이저는 드론 공격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레이저는 드론의 광학 센서에 혼란을 일으키고 고출력으로 발사할 경우 물리적으로 아예 파괴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드론과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의 선두주자 러시아와 중국은 우리의 주적 북한의 배후이기도 한데요. 아직 이들 기술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증거는 없지만 최근 북한의 관련 기술이 놀랍도록 향상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북한은 지난 2021년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화성8형을 테스트했고 2022년에는 조선인민군 극초음속 미사일 2형의 시험 발사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이들 미사일이 마하5의 속도를 돌파했다는 주장은 북한 측의 과장임이 분명하지만 국가안보의 만약이란 방심은 금물입니다.
더구나 극초음속 미사일은 핵무기와 다르게 대량살 상무기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걸 고려하면 이는 도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요. 우리가 당장 극초음속 미사일부터 막을 방법을 연구하지 않으면 적의 공격에 완전히 노출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인류의 전쟁사는 창과 방패의 대결 구도였으며 언제나 상대가 개발한 신무기를 방어하기 위한 노력이 기술의 발달을 가져왔습니다. 강력한 창을 막기 위해 더 강력한 방패를 만들었고 상대는 다시 이 방패를 뚫을 더 위력적인 창을 만들어 온 것인데요. 현재 서방국가연합의 눈은 새로운 게임 체인저 대한민국의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2에 쏠려 있습니다. 이제 남은 기술적 과제는 레이저의 출력을 높이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레이저 무기는 사거리가 짧고 파괴력이 약하기 때문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격추하기 위해선 현재의 한계를 뛰어넘는 강력한 출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이미 지난 2022년 3월부터 미래도전 국방기술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100kW급 초고출력 레이저 무기 체계의 원천 기술 개발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드론 공격과 극초음속 미사일의 위협에 자유연합국의 안보가 노출된 지금 다시 한번 우리의 역량을 세계에 보여줄 때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